그 다음에 대법원 91년 사례입니다. 요 이제 그 표가 이제 제가 이게 어디 다른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이건 보시기에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뭐 독창적으로 제가 좀 만들었고, 또 이걸 저희 나름대로 이게 그 편집상으로 구현해내기가 좀 어려워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건데요. 처음에 이걸 이제 보시면 금방 사례가 이해하시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그 토지 소유권, 근데 윗부분은 건물 소유권인데, 그 윤모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우모하고 이모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그 다음 그 뒤에 피고가 윤모의 건물을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윤모가 같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분리된 시점은 바로 우모하고 이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인이 양도담보권 실행이기 때문에 요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윤모가 그러니까 우모, 이모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윤모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모가 가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피고가 다시 경락으로 취득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지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락을 통해서 그 건물을 취득하지만, 그죠? 피고는 경락을 통해서 윤모의 건물을 취득하지만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라고 봐요. 건물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까지 같이 취득한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고등법원 2005년 사례. 이것도 뭐 그냥 그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서 그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라고 그냥 막 짬뽕으로 혼합해서 막 주장을 하는데, 일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지금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러이러해서 뭐 소유권자가 동일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로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일반 법정지상권이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하고심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 366조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합니다. 저당물이 경매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렇게 아니가 저당된 물건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는 굳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에 국한한 거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 해석을 했고, 또 우리 집행법상으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똑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지금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같았고 그 강제경매로 이렇게 됐는데 강제경매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은 강제경매로 이렇게 원고한테 넘어갈 때 소유권이 바뀔 때 소유자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뭐 성립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소유자가 같았다가 떨어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넘어갈 때 그 당시에 소유자가 지금 다르지 않느냐. 토지는 을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갑이기 때문에 서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엄밀하게 보자면,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갑이 토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당이 설정됐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본 패턴 자체가 지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야 되죠. 그죠? 네,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 법원의 판단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야 된다. 근데 법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66조의 기한 법정지상권이 굳이 저당권 실행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경매도 거기에 포함되지는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인데, 조금 그때 일반적인 그 견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저당 실행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면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그 외의 원인이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런 경우 지금 그런데 지금 판례 논리가 이런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대법원 90년 6월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 보시면은 지금 부산고등법원이 이 사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야 되는 경우다. 그죠? 사실은 기본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건물이 존립된 상태에서 저당이 설정된 케이스라서 뭔가 이렇게 건물이 보호돼야 되는 패턴인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지상권이다. 이런 논리로 갔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 89다카 24094, 그러니까 90년 6월 사례에 보시면은 이런 사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대법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산고등법원의 논리는 이런 경우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법정지상권이 그거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약하지 않느냐. 그 근거 이유가 좀 설 자리가 없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지금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관한 어떤 판례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무시하고 그대로 보시면 지금 피고 앞으로 건물 소유권이 있다가 땅 소유권이 갑을 거쳐서 원고로 넘어온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 읽어보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 경매 절차에 따라서 관습법상 취득했다. 이것도 강제경매거든요.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 이미 경락 전에 소의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락은 갑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갑 명의의 등기는 갑류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해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갑의 등기를 들어서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락 당시에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결국은 뭐 사실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냐 법정지상권이냐 하는 부분은 인정만 되면은 사실은 뭐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원리를 좀 잘 알고 계셔야만 실수를 안 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그래서 원칙대로 통설 판례대로 여러분들은 최초의 소유권이 분리될 때 원인이 뭐였느냐, 그게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다,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의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번 이 법정지상권이나 사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근본 원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을 좀 존치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비슷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같이 서술이 돼야 서로 좋은 이해,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 서술들을 보면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편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후반부에 하고 있어요. 지상권 후반부에. 그리고 성립요건도 많이 다릅니다. 성립요건도 서로 되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딱 대놓고 이건 4가지, 여기 3가지 이렇게 딱 대놓고 보면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효력이나 처분 이런 나머지 부분은 또 대동소이해요.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왜 그렇게 또 똑같으냐, 어떤 부분에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상권이 이게 뭔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나. 또 어떻게 보면은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기본적인 법리 자체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또 오해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등등의 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이번에 강의나 책을 법정지상권이라는 그 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책에서도 그렇게 지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번 이제 나오게 될 저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학업심 판결도 뭐 자세하게 또 소개를 좀 했고, 다만 학업심 판례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토지를 인도하라,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토지 소유자, 피고는 건물 소유자,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별다른 어떤 뭐 설명이 없으면은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사건, 그런 건물 철거 조건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제 건물 소유자가 뭐 지상권 설정해 달라. 토지 소유자 상대로 내가 법정 지상권자니까 지상권 설정해 달라라고 하는 설정 등기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런 그런 소송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의 설명을 별도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